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금천 썰전.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총선 특집 썰전이고요. 네, 그렇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오늘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금천구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 조상호 후보입니다. 예, 지금 저는 금천구 독산사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오면서 금천구민들과 지난 한 5년간인가요? 이렇게 자주 이 금천구 현안의 문제들과 관련돼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공공적인 문제들도 예,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금천 구민들의 개별적인 고충, 그 다음에 또 공공의 관심사적인 고충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까지 들어와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역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담아서 이번에 제가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금천구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로 유능한 실력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주고 그다음에 뭔가 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꼭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리면은 와 여기 출사표까지 다 얘기를 하시니까 쉽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양력을 한번 네, 제가 또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1976년생 네. 용띠입니다. 용띠는 아닙니다. 용띠 아니에요? 예. 띠는 음력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음력으로 하면 75년 12월 9일이라 그렇죠.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네. 그렇군요. 그래서 1월생입니다. 1월 9일이어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서 이제 민감한 시기라서 허위 사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띠도 위험해요? 띠도 위험해 진짜? 아니 그것도 어쨌든 후보자에 관한 거니까. 조심해야겠다. 네. 그리고 좀 학력으로는 일단 영등포고등학교를 나오셨고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전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파랑 대표 변호사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변호인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으로는 금천구 호남향의회 회장을 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 우리 핫하죠. 현재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좀 맡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감사도 맡고 있어서 왠지 독립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을 하게 되면은 좀 어울리지 않으시게 시립교양학당 감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도 지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몇 개 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사무실이 그 파랑 네, 맞습니다. 독산사거리 파랑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치. 공범도 어떻게 된 겁니까? 공범도.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물론 장교로 나온 건 아니고 일군 사병으로 이기자 부대에서 이제 만기 복무했는데요. 이기자였군요. 이제 경례가 이기자였죠. 근데 그 이기자 부대가 54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작년인가 해편됐습니다. 이제 병력 자원이 부족해 그만큼 이제 저출생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 자원 부족으로 결국 해편됐는데 그 부대에 있을 때 이제 이른바 96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벌어져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대간초책전에 한 2달 넘게 그 현장에서 참여를 했고 실제 교전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훈장을 받은 건 아니지만 4박 5일 특별 휴가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뭐 경험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제 눈앞에서 저희 동료 사병이 죽은 것도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뭐 독립기념관 감사도 맡게 됐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사직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맡게 된 부분이 있고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 그 부분은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이 정부의 처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률적 조치를 고민하다가 그쪽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 잠수함 넘어왔을 때 저도 군대에 있었거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우리
전역해야 되는데 전역이 연기됐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전역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저는 일병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짝대기 2개 일병대여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발로 뛰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열심히 비행장 닦고 있었습니다. 공군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급히 그렇죠. 공감대 시기가 더 글쎄가지고 너무 공감대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자기소개 인사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혹시 뭐 출마를 결심한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예, 제가 사실은 지난 5년, 그러니까 4년 전인가요? 하여튼 네. 그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이 금천구에서 진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최기상 국회의원께서 마지막에 전략공천으로 오셨는데 그때 제가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뭐 이렇게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도와주는 역할이 제가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도와드렸던 건 아니고 뭐 제도 이 아무래도 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 법은 결국 제도잖아요. 이 제도의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직업, 그러니까 이 법률가라는 직업은 결국 이미 만들어진 법제도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법 제도가 자체가 잘못 구성되어 있거나 애매하게 그 예를 들면 정해놔서 그것들이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도가 오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거를 바꾸려면 결국에는 정치 영역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의 선거를 좀 도와드리고 그 대신 이런 개선 입법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여러 차례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도와드릴 때는 열심히 고맙다고 하시면서 막 도움을 받으시고 이제 당선되시면 이게 제대로 발의조차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토사구 팬인가 이준석 토사구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그때 사실 도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런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입법 활동이 바쁘신 건지 뭔지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쌓이니까 사람이 좀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직접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쩐지 출마 이 선언문이 그 엄청 공격적입니다. 쌓여서 뭐 이게 다 이번 출마 선언 말씀. 예, 이번에 출마 선언 얼마 전에 그 예비 후보 출마 선언 하신 거 봤는데 끝장내겠다. 저는 뭐 그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독선 독주를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의에 이번 총선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저는 저는 판사 검사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 후배가 됐든 선배가 됐든 아니 동료가 됐든 그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이 모두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급 국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특히 판사는 임기제거든요. 10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재임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그냥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처럼 그냥 관습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쓰는 판결문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 전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또한 공무원처럼 그렇게 일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정말 관료제 시스템화에서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그 관료제 구조 자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열린 귀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여기에 자극제 역할을 해줘야지. 또 뒤로 항상 조용조용하게 아무것도 하는 듯 안 하는 듯 보이는 듯 마는 듯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활동해서 뼈가 있는데요. 계속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이 뼈가 있는데 그런 제 진심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현수막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을 막아낸 이재명의 변호사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이재명 대표님 변론을 해서 뭐 이재명 대표님의 이름을 이용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예 없지 않겠죠. 솔직한데. 예상했던 답변이
네, 근데 그 초점은 앞에 있는 검찰의 구속영장입니다. 지금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이재명 대표가 매 선거에 나올 때마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치적이다라고 홍보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대장동 5,503억 원이라는 진짜 전대미문의 공적 환수가 이루어진 사업이다. 예,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마이스 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또한 전대미문으로 그 굉장히 많은 부지의 그 R&D 센터 부지를 확보한 사업이다. 다 홍보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성남 FC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일화라고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운영했던 성남 일화라는 명문 축구단이 있었는데 축구단이 있죠. 일화가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 성남 일화를 해서 손을 떼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연구 축구단이 없어지는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 운동이 거기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이런 구단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낭비하는 부분은 부담이다. 그래서 하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때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시의회가 조례로까지 강제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들로부터 유치를 받아야 된다고 시장이. 그게 아예 그 조례 4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유치 활동에다가 기업들이 현안을 갖다가 뒤집어 엮어가지고 현안이 있는 기업들로 받은 그 어떻게 보면 광고는 전부 무슨 제3자 뇌물이냐. 그런 방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시각대로라면 가장 뛰어난 선출직 공무원은 복지부동 공무원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도 제1의 영업사원이어가지고 열심히 가서 유치하고 근데 기업들하고 같이 떡볶이 드시고 글쎄요. 근데 그분은 제때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런 복지부동 공무원이 필요하신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왜냐하면 그 검찰의 공소장에 한 줄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시장의 범죄 동기예요. 그 성남FC 관련해서 시민들과 한 공약을 지켜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의 동기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게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범죄의 동기라고 기조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검찰에 지금 누가 봐도 검찰 권력과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완전히 일체화된 정부라고 평가 안 할 수 없는 이 정부에서 이 부당한 그러니까 사정권 행사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하는 이 정권에 맞서서 성과를 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문구를 사용한 겁니다. 이 문구 보고 누르되 이재명 변호사 한 200명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요? 지금 출마자 중에 이재명 대표님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요? 저하고 그다음에 광주의 박균택 변호사님. 그럼 재판 받을 때마다 가시는 거 출두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계속 재판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금천 구민들 특히 이제 그 금천구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 많이 죄송해요. 지역 활동에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또 하고 싶죠. 사실은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근데 이 민주당에 대한 꼭 이재명 당대표님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 정부, 이 검찰 정부의 부당한 공격을 제가 그 제일 최일선에서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주일에 이제 1.5번 정도는 재판을 갑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그다음에 금요일은 격주로 해서 한 번 가면 다른 재판과 달리 이런 재판들은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 이후까지 쭉 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재판을? 네. 그렇게 쭉 합니다. 토론회도 하루 종일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없는 사건에서 있는 사건처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자이크처럼 조합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명백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보면 많이 보시잖아요. 거대한 그림에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거대한 물고기 그림이에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사람들 얼굴로 구성한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받는 혐의는 지금 저희가 그 복사비만 한 1,200만 원 들었는데 20만 쪽에 달하는 그 기록 속에서 명백한 게 없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을 날줄 시줄 빼서 옷을 엮듯이 엮어낸 혐의입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럼 머리 짜증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공무원을 불러서 100페이지가 넘는 진술을 받아냈으면 거기서 필요한 진술은 딱 한 줄 정도예요. 그런 방식으로 뽑아내는 형태로. 이른바 저희는 그래서 자꾸 검찰의 조서를 꾸민다라는 네.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 네. 겁니다. 하여튼 네. 이름만큼 변호사 아니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나만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특히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이죠.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그런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가 대표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과 시민들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의 스피커가 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 소리, 염원을 담아 가지고 더 크게 알려지도록 그래봐야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담아내서 목소리를 내게 해줘서 이분들이 뭐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쁜 범죄적인 행동에 이르거나 아니면 좀 건전하게 그나마 방향이 틀어지면 그 시위 현장에서 아스팔트 현장에서 3일, 4일,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춥고 그다음에 그런 배고픈 현장에서 고생하시거나 하는 일 없이 제도 안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짜여진 톱니바퀴여서 유능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목소리가 담겨져서 국민들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전혀 그러니까 사실은 헛바퀴 도는 그 관료제의 자극제가 돼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 그 유능한 관료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그 역할 그 역할이 사실은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는 사실은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연대를 통해 만들어내는. 네. 멋있는데요. 네. 누가 했어요? 그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우원식 네,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분도 어디서 들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평가 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 뭐 해법은 뭐 따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네, 이게 사실은 이번은 총선은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국회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행정부의 행정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공허한 목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심지어 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여기 지금 강수영 의원님은 사실은 이거 실제로 우리 금천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집행기관의 장이 그걸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 집행을 해주거나 제대로 정책을 집행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또 의미 없는 제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우열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지방의 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그 제도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 이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틀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그 힘을 사실은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87년 헌법체제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과거 군사독재 정부의 그 후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어느 정도는 국민과 타협하면서 87년 민중항쟁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사실은 힘의 우열이 너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가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가
이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고 이렇게 뭔가 제어되지 않으면서 날뛰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 87년 헌법 체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그 정부라면 이걸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이번 총선의 화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뭐 예산 심의권밖에 없잖아요. 편성권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예산 법률주의로 바꿔가지고 예산이 법률안처럼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모든 거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예산안의 대강을 행정부가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던져주면 네. 그냥 의회가 다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알아서 짭니다. 알아서 다 짜가지고 우리하고 다르구나.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의회가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니까요.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대표만이 결정할 수 있다예요. 국민의 주머니는 국민의 대표만이 열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저 예산을 짜서 다시 올리면 대통령은 그 전체 예산안을 우리 마치 법률안 통과시키듯이 받거나 거부권 행사하거나. 우리도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법률안은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수정 제한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물밑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것만 고쳐주라. 내가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행사할 테니까 이것만 고쳐주면 다시 받겠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법률안처럼 처리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회가 자기 정립 기능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그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힘의 우위를 맞춰줘야 국회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행정부 또 국회 또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라도 정해진 예산도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한 그 예산이라든가 제도가 실제로 효용성이 있으려면 행정부가 제대로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건 개헌사항이죠. 개헌사항이죠.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일부 엘리트들이 특히 우리가 이제 기재부 엘리트들이라는데 그렇죠. 기재부 엘리트들이 예산을 전행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사법부 엘리트들 저도 사법고시 출신이지만 사법고시 출신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검찰 법원의 고위직들이 이른바 사법 관련 권한들을 마음대로도 재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법과 관련돼서 저는 배심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이 스스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굉장히 훈련된 전문가들, 그게 이제 법률가들인데 그 법률가들에 의해서 그 법률가들이 제시하는 룰을 잘 따라오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저는 그 결정의 사례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원전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기존에 있는 원전까지 폐쇄할 것이냐와 관련된 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란 전 대법관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종 자료를 가지고 2박 3일에 걸쳐서 그분들을 매일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요. 양측이. 근데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 한울 785기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미 통과돼 가지고 기초 설계 들어간 것까지는 진행한다예요. 근데 아직 그 개념 설계에 그치어 있는 건 멈추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의외로 하세요. 그게 수기 민주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이 스스로 그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금천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물은 좀 드셔야 되니까. 근데 이건 사실 그 국회가 이거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생각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맨날 미국도 그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준예산 막 1월달 맨날 준예산 나가지고 공무원이 월급 못 준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미국은 준예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왜 월급 못 줬죠? 그러니까 준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준예산이 있으면 월급은 나가죠. 그 우리나라는 준예산이 있기 때문에 월급은 다 나갑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부의 우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생각해 보면은 국회보다는 그
집행부, 행정부 그쪽에 권력이 훨씬 더 세요. 엄청나게 그렇죠, 막강하죠. 그거는 근데 지금 저 강수정 전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의 권한을 비교해 보셔도 알 거예요. 압도적이에요. 네,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기에서 지금 몇몇 의원님께서 보면은 힘이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 가지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열심히 안 해. 뭐 솔직히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천구 이야기. 네, 금천구 얘기해 보시죠. 금천구에 현안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 네, 그리고 주된 공약이 있으면 말씀. 예, 뭐 금천구에 현안들 너무 많죠. 사실은 지금 뭐. 어디 가면 금천구청 역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뭐 서명해달라. 또 어디 가면 신안산선 지금 출구가 원래 2개였다 하나로 줄면서 정말 심각하게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서명해달라. 또 사인을 하고. 그 외에도 또 지금 굉장히 60년 동안에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시가 예정지구 규제라고 우리 금천구 같이 시계.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3년에 서울이 대확장이 되면서 이제 금천구가 서울로 편입됐는데 그 박정희 정부에서 이게 서울이 너무 확장되고 서울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을 좀 억제를 해줘야겠다. 그때 당시의 관념은 그랬어요.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이제 수도 이전 계획도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랬는데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서울 테두리에 있는 지역들은 그 규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뭐 건물 그 9층 이상 못 짓고 뭐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규제를 해서 심지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송파 쪽도 가시면 거기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서 농사짓고 그랬어요. 결국 그린벨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도 그런 완충으로 역할을 했고 심지어 대지가 있는 지역도 그런 각종 규제로 높게 못 짓게 하고 굉장히 밀집되게 못 짓게 해서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 그 한인수 전 처장님이라고 한나라당의 단체장으로 재선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일 때 여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딱 보더니 저기가 서울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딜 보면 안양을 보고 안양 석수동을 보고 저쪽이 서울이고 이쪽이 이제 그 경기도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시가예정지 규정 때문에 오히려 금천구 같이 경기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서울시는 발전을 못하고 그런 이제 규제 부분이 없는 경기도 쪽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고도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었었던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폐지됐어요. 69년 만인가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가 폐지돼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유통상가, 철제상가를 주변으로 하는 그런 석수역 인근에 그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개발 제한에 굉장히 그 큰 걸림돌은 사라졌는데 이제 권리관계의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직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계획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거기 손은 대야 되거든요. 사실은 밤에 그 지역에 가면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 부분들도 해결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저 현대아파트 독산동의 현대아파트는 그 재활용 그러니까 적환장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공허한 뭐 얘기들만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해결돼야 되겠지만 해결 전이라도 사실은 구정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청결함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또 그건 적극적으로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확보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끌어오든 뭐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적어도 이제 궁적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그 시설이 있어서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이 그분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냄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해충 문제, 대형 차량 왔다 갔다, 해충 문제,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일단 바꿔나가고 그 이후에 궁극적인 해결책
요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대중요법도 요법대로 의미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도 좀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다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제도 개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입법으로 뒷받침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나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좀 눈살 찌푸렸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라면, 이제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 지역에 기업 대학을 좀 유치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냐면 이 지역 관내 기업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학교, 대학 그거를 만들 때 지역 학생들에게 좀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학에 실제로 커리큘럼은 기업들이 짜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관내에서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대학이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삼성기업대학이 삼성그룹 안에 그래서 실제로 학위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학위도 부여할 수 있게 하면서 하되 이제 그런 부분을 매칭 펀드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시와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반반씩 되게 하고 기업들의 일부 출자를 받고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커리큘럼 하고 그 대신 이게 이제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미국의 뭐 NIU도 그러거든요. 뉴욕 대학도 사실은 독립된 캠퍼스가 없어요. 뉴욕에 가면 그냥 건물 임차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소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는 사실은 그 사이에 공원 같은 걸 자기들은 캠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굉장히 실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이 도심 내에 그러니까 건물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강의실 마련하고 그다음에 교수진들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인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커오고 지역에서 안착해서 지역에서 그 기업들에게 근무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본인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다시 그 기업에 취업시키고 그래서 그 벤처는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기간 뿌리 내리는 기업이 이제 사실 그 지벨리가 옛날에는 좀 부지도 많이 큼직큼직하고 고수공단 때부터 있어왔던 기업들이 많이 사실 터질 때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많이 물갈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 약간 나도 다니고 내 자녀도 다닐 만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육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육성돼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1호선 라인 쪽으로 저는 이제는 제대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호선 지화에 대해서. 1호선 지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렇게 플래카드 걸던데 지화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끊겼던 공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도 산업지적법 좀 개정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좀 더 이제 끌어내는 쪽으로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 시켜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이번 총선 후보님들은 지벨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지금 유성원 청장님도 올해 신년 그런 거에서 맨 앞에가 지벨리 기업 이런 거가 맨 앞에 와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좀 활용이 좀 덜했고 그런 거 하죠. 근데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벨리가 가장 중요이 된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공약 그리고 뭐 이 금천구의 문제 해결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생각이 딱 든 건데 어쨌든 금천구에 지금 주민들이 아파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좋았던 거는 근데 장기간에 해결할 건 장기간에 해결하고 그동안은 이제 주민들한테 계속 기다려라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도 할 일이 있으시면은 해야죠. 하시겠다는 얘기가 참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 마무리? 이렇게 갑자기 너무 확 마무리인가? 아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분이 좀 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마무리로 좀 마무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그 무슨 여기 재개발할 거니까. 또 뭐가 타운 청소를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이제 곧 여기 곧 다 밀어버리고 부셔버릴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금천구청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거기가 지금 지하가 지금 지하화하면 딱 건들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런 건 아니죠. 지하도 빨리 하자고 하면은 지금 이것도 현대화도 빨리 하고 그러면 이러니까. 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것도 그 철도공단에 네. 그 국회 대관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 철도공단 소유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레일 소유는 아니고 옛날 시설공단이라고 불렀던 네네. 철도공단 소유인데 그 본인들이 시행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천구에 필요한 편익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은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네네. 금천구 로비스트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그럼 단체장이 함부로 나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로비스트 역할로서 금천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그렇게 중간에 가교 역할도 좀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과의 가교 역할 같은 것들도 좀 신경 써서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화가 워낙 사실 이게 경부선 그러니까 노량진부터 여기 그렇죠. 그 당정 군포 당정까지만 요번에 그 기사에서 18조가 나와요. 18조가. 근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지하하는 게 한 50조 들더라고요. 언제 야, 와요? 씨. 언제 그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차성훈 성장대 2010년 때 2013년에 막 협약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니구나. 그 전이구나. 그 전이었죠. 그때 그래 협약하고 근데 그때도 막 그때 막 대선 공약한다고 막 전국 몇 백만 서명 받아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정말 화나는 게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 유튜브 같은 방송에 출연하면 말도 많이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 제가 그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사실은 집권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4년 동안 이른바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 자체가 KTX하고 SR의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KTX하고 SR의 통합을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은 KTX 영향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강남 수서, 뭐 서울에서 보면 잘 사는 동네 라인들, 그쪽은 그 SR 라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요금이 더 싸요. 거리 미터당 요금이 훨씬 쌉니다. 거리 킬로미터당. 왜냐면 KTX는 이 KTX뿐만 아니라 동해선, 삼척선 이런 적자 노선까지 다 묶어서 수지를 분석한 다음에 적자 운영되지 않도록 요금을 책정했는데 왜냐면 이게 유일한 흑자 거의 그거거든요. 이른바 황금알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SR은 그렇지 않습니다. SR은 독자적인 2호 수지만 따져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래 그냥 KTX로 함께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SR로 해서 황금 노선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요 SR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민주당 그때 당시 국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우리 정부가 이게 두 개 통합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럼 통합시켜서 요금을 일치시키거나 통합하는 게 여러 이제 그 회사의 문화를 결합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을 어렵다고 하면 요금이라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왜 그게 제가 분노하냐면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는 건 서울 서남부예요. 맞아요. 항상 금천구를 포함해서 금천구, 양천구, 그다음에 또 어디죠? 광명, 그 다 몇몇을 보세요. 시흥, 뭐 구로 관악, 네, 구로 관악, 전부 다 안양, 전부 다 민주당에게 항상 노원, 은평 이렇게 매각적.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이제 서울시입니다. 서울역에서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KTX 영향권이거든요. 맞아요. KTX 영향권은 사실은 다 민주당에 그동안 오랜 애정을 보여왔던 곳인데 왜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며 왜 우리는 지상철입니까? 왜 우리는 시끄러운 소음을 감수해야 합니까? 거기는 다 지하로 연결돼 있어요. 예, 수서는 다 지하입니다. 거기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거기 얘기 나오고 있던데 거기는 심지어 도로의 지하까지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리고 그 지상을 예를 들면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했다고 지상에 그 도로 없앴나요? 안 없앴거든요. 그냥 교통 편익 개선을 위해서 추가 도로를 개선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경부선 지하 논의는 지하하고 지상에 공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줬는데 이른바 강남에서 지지를 보내주는 보수 정권들은 강남에 유리한 편익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해왔는데 왜 서울 서남부에서 막대한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런 부분부터 일단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금천구가
민주당을 지지한 만큼 민주당부터 뭘 받아내야 된다. 네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선자 지금 막 칼을 휘두르실 것 같은 느낌.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40분 동안 지금 네.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마무리 이제 좀 해야 될까 하긴 네. 한데 주민들께 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사실은 뭐 이재명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인으로서도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적법 통제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지금의 무도한 검찰 정부가 그 손에 쥘 수 있었던 거는 파지 한 줌뿐이었습니다. 이런 능력과 실력, 검증된 실력으로 제가 15년 넘게 다뤄왔던 이 법률로 이 금천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제도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독선 독주하지 않도록 그 독선 독주를 끝내는 그런 제도 설계하는데 제가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금천구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라도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국회의원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선에서 볼 수 있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네. 썰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